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재즈 에세이 글 무라카미 하루키 옮기니 김난주 펴낸 곳 열림원. 챗 베이커의 음악에서는 청춘의 냄새가 난다. 재즈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뮤지션은 수없이 많지만 청춘의 숨결을 이토록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연주자가 달리 있을까? 베이커가 연주하는 음악에는 이 사람의 음색과 연주가 아니고는 전달할 수 없는 가슴에 상처가 있고 내면에 풍경이 있다. 그는 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빨아들이고 다시 밖으로 내뿜는다.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거의 없다. 굳이 조작할 필요도 없이 그 자신이 뭔가 매우 특별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그 특별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광휘는 한여름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소리 없이 어둠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마약 남용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추락이 변제 기간을 넘겨버린 비처럼 그를 덮친다. 베이커는 제임스 딘을 닮았다. 얼굴 생김도 비슷하지만 그 존재의 카리스마적인 면모나 파멸성도 아주 유사하다. 그들은 시대의 편린을 탐닉하여 얻은 자양분을 온 세계를 향해 기분 좋게 거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되뿌렸다. 그러나 제임스 딘과 달리 베이커는 그 시대를 살아남았다. 그것이 챗 베이커의 비극이었다. 좀 심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물론 70년대의 챗 베이커가 부활하여 재평가받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베이커와 그 시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듯 격렬하고 선연한 불꽃을 피웠던 50년대 중기, 미국 서해안에서의 그의 직설적이고 감각적인 연주를 가능한 한 오래 뇌리에 담아두고 싶다. 챗 베이커의 초기 명연은 제리 멀리건의 오리지널 코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 자신의 코넷 연주도 아주 훌륭하다. 이 퍼시픽 레코드사의 10인치판은 리더작 중에서도 제일 초기에 속하는 것이라 그 까칠까칠하고 어설플 정도로 청신한 음색과 연주에는 심금을 울리는 것이 있다. 특히 피아니스트인 러 프리맨의 긴장감 어리면서도 말끔하고 독특한 터치가 베이커의 혼이 자아내는 올고듬의 선명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펫 코넷에서 그의 연주는 시원스럽고 밝은 표층 아래로 침잠된 고독의 여운을 남긴다. 비브라토를 쓰지 않는 소리는 똑바로 공기를 찌르고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미련 없이 사라진다. 노래는 미처 노래가 되기도 전에 우리들을 둘러싼 벽에 삼켜진다. 기술적으로 세련된 것은 아니다. 온갖 재주를 피우지도 않는다. 연주는 놀랄 만큼 탁 트여 있다. 저렇게 연주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소리가 똑 부러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불안감마저 품게 된다. 소리는 끝없이 청렬하고 감상적이다. 그런 소리에서 역사의 획을 긋는 깊이를 찾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깊이 없음이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그것은 우리들이 언젠가 경험한 무엇을 닮았다. 아주 많이 닮았다. 스탄 게츠는 정서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껴안은 사람이었고 그 인생 또한 평탄하고 행복하지는 않았다. 스팀롤러처럼 거대한 에고를 부둥켜 안고 대량의 필로폰과 알코올에 혼을 침식당하면서 철이 들면서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거의 모든 시기가 안정되고 평온한 생활과는 인연이 없었다.
주변의 여인들은 상처를 입었고 친구들은 넌더리를 내며 그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스탄게츠라는 한 인간이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을 보냈다 해도 그의 음악이 천사의 날개 같은 마술적인 부드러움을 잃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가 일단 악기를 들고 무대에 서면 그 무대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렸다. 마치 불행한 미다스 왕의 손이 그에 닿은 모든 사물을 빛나는 황금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게츠 음악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빛나는 황금의 멜로디였다. 열렬한 애드리브를 따른 빠른 템포로 펼칠 때에도 거기에는 자연스럽고 윤택한 노래가 있었다. 그는 테너 색소폰을 마치 신의 뜻을 전수한 성대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었고 선명하면서도 행복감에 가득한 무언의 노래를 자아내었다. 재즈의 역사에는 별들만큼이나 많은 숫자의 색소폰 연주자가 있다. 하지만 스탄게츠만큼 격렬하게 노래하고 그러면서도 안이한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은 인간은 없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소설을 읽었고 다양한 재즈를 탐닉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스콧 피츠제랄드야말로 소설 더 노벨에서 스탄게츠야말로 재즈라고 생각하고 있다. 새삼스레 생각해보니 이 두 사람에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듯도 하다. 그들 두 사람이 창조한 예술에서 결점을 찾아내는 것 또한 가능하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하자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각인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들의 하자까지 유보 없이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츠의 작품은 재즈클럽 스토리빌에서 연주한 2장의 라이브 앨범이다.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것은 온갖 표현을 초월할 만큼 경이롭다. 펀해도 고갈되지 않는 자양분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무브를 들어보라. 얼 헤이그, 지미 레이니, 테니 코틱, 타이니 켄의 리듬 세션은 숨이 막힐 정도로 완벽하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냉철하고 간소하며 동시에 땅속의 용암처럼 뜨거운 리듬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훌륭한 게츠의 연주는 천마처럼 자유롭게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비상하여 눈이 시릴 만큼 초롱한 별 하늘을 우리들 앞에 제시해준다. 그 선연한 움틀거림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왜냐하면 그의 노래는 사람이 그 혼 속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굶주린 늑대떼를 가차없이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 속에서 짐승의 하얀 숨을 토한다. 손에 잡아 나이프로 도려낼 수 있을 정도로 하얗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숨을. 그리하여 우리들은 조용히 깊은 혼의 숲에 사는 숙명적인 잔혹함을 보게 된다. 빌리 홀리데이. 젊었을 때는 꽤나 빌리 홀리데이를 들었다. 그 나름으로 감동도 하였다. 하지만 빌리 홀리데이가 얼마나 멋진 가수인가를 정말로 알게 된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었다. 그러니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옛날에는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걸쳐 녹음한 그녀의 음반을 즐겨 들었다. 그녀가 아직 젊고 싱그러운 목소리로 열심히 노래한 시대의 노래들이다. 나중에 미국의 콜롬비아 레코드사는 그 대부분을 재녹음하여 음반을 내놓았다. 그 음반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충만한 상상력으로 넘실거리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높이 비상한다.
그녀의 스윙에 맞춰 세계가 스윙하였다. 지구 그 자체가 흔들흔들 흔들렸다.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예술이 아니라 마법이었다. 그런 마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한 그녀를 제외하면 찰리 파커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마약에 쩔어 목소리가 망가진 이후 버브 시대의 그녀의 녹음은 그다지 열심히 듣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멀리 했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195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너무 애처롭고 무겁고 감상적으로 들렸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자 오히려 그 시대의 레코드를 즐겨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몸과 마음이 그 음악들을 바라게 된 모양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퇴락했다고도 할 수 있는 빌리 홀리데이의 만년의 노래에서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왜 나를 그렇게 강하게 흡입하는 것인지, 어쩌면 그것은 용서 같은 것이 아닐까? 최근 들어 그런 느낌이 든다. 빌리 홀리데이의 만년의 노래를 듣다 보면 내가 삶을 통하여 또는 쓰는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저질러 온 많은 실수와 상처 입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녀가 두말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용서해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제 그만 됐으니까 잊어버려요 라고. 그것은 치유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용서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너무도 개인적이다. 나는 이 느낌을 일반적으로 구현하고 싶지는 않다. 따라서 내가 꼽고 싶은 빌리 홀리데이의 가장 멋진 음반은 역시 콜롬비아판이다. 굳이 그 안에서 한 곡을 들라면 주저없이 그대가 미소 지으면을 고를 것이다. 곡 중에 들어있는 레스터 영의 솔로도 숨이 막힐 만큼 천재적이다. 그녀는 노래한다. 그대가 미소 지으면 온 세상이 그대와 함께 미소 짓는다. 그리하여 세상은 미소 짓는다.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싱긋 미소 짓는다. 셀로니우스 몽크. 셀로니우스 몽크의 음악의 울림에 숙명적으로 이끌린 시기가 있었다. 몽크의 그 독특한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로 이게 재즈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음악이 따스하게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였다. 짙은 블랙커피와 담배꽁초로 가득한 재떨이와 대형 JBL 스피커 유니트, 읽기 시작한 소설, 가을 초입의 스웨터, 그리고 도시의 한모퉁이에서 감당하는 서늘한 고독. 그런 정경은 지금도 내 안에서 셀로니우스 몽크와 곧바로 연결된다. 멋진 정경이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디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잘 찍은 사진처럼 아름다운 균형으로 내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다. 몽크의 음악은 고집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지적이면서도 괴팍스럽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하나같이 옳았다. 그 음악은 우리들의 어떤 부분을 아주 강하게 설득하였다. 그의 음악을 비유하자면 어디선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 무언가 아주 굉장한 것을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놓고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수수께끼의 사나이 같다. 몽크를 주체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즉 하나의 미스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일스와 콜트레인은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훌륭하고 천재적인 뮤지션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수수께끼의 사나이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몽크의 음악이 언제부터 그 원래의 광의를 잃게 되었는지, 수수께끼가 수수께끼이기를 그만두었는지 실은 나도 잘 기억하고 있지 않다. 후기의 곡 중에는 언더그라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전후의 일이 이상할 정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몽크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희미해져 갔던 것처럼 그들의 정경의 신비성과 균형감도 조금씩 상실되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비신화적인 시대 1970년대가 도래하였다. 나는 이 Five by Monk by Five란 대칭적인 제목의 LP를 신주쿠의 하나조노 신사 근처에 있는 마루미 레코드점에서 샀다. 수입판이라서 당시에 내 주머니 사정에 견주면 굉장히 비쌌다. 내가 레드갈랜드의 프레스티지 판을 사려고 하자 가게 주인이 젊은데 그렇게 시시한 것을 사다니 이거 사다가 한번 들어보라고 라고 설교를 하기에 억지로 사고 말았다. 정말 이상한 아저씨였다. 그런데 그의 말이 옳았다. 이 LP는 달아 빠지도록 여러 번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모든 소절 속에 짜내어도 다 짜낼 수 없을 정도의 자양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젊은 인간의 특권으로 나는 그 자양을 남김없이 세포 깊숙이 빨아들였다. 그 무렵에는 거리를 걸을 때에도 머릿속에서 몽크의 음악이 웅성거렸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몽크의 음악이 얼마나 멋진지를 전하고 싶어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다. 나는 그때 그 또한 절실한 고독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나쁘지 않다. 외롭지만 나쁘지 않다. 나는 그 무렵 여러 가지 형태의 고독을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었던 듯하다. 담배를 무수히 피우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